제가 이제 그 소개받으면서 최근에 주미대사를 근무를 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신문에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미대사를 최장 근무를 했다. 그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2013년에 이제 그 주미대사로 가가지고 2017년 10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4개월을 있었죠. 워싱턴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죠. 그런데 제가 외교부에 들어간 게 1978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 가가지고 78년에 외교부 들어갔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이 저거 도대체 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 사람, 저희 외교부 들어간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듣나 그런 눈치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왔더니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78년 그러면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근데 그 78년에 들어와가지고 2017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외교부에 40년을 근무를 했어요. 이게 40년을 근무를 하고 외교부를 떠나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외교부를 떠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뜻이 있는 일에다가 남은 그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뜻이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평생을 외교원을 한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인지, 당연히 그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일 시작이 평화지 않습니까? 평화, 피스. 그 다음에 둘째 번영을 영어로 프로스페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이제 P로 시작합니다. 프로스페리티. 존경을 프레스티지란 말 여러 어른들 다 아시죠? 프레스티지. 그게 이제 존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번영, 존경 다 P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안보죠.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 계십니까?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른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 어른님들 모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이에요. 우리 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로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70년이라는 게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한미동맹이 아무 일 없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전이 되어 왔다. 그건 아니죠. 제가 60주년 때, 한미동맹 60주년 때, 그러니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제가 현직 대사로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60주년이 환갑이지 않습니까? 그 환갑이니까 2013년에도 워싱턴에서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열렸어요. 그런 많은 행사가 열리면은 제가 이제 대사니까 저를 당연히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60년,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60년, 그것도 짧지 않은 세월인데 그 60년 동안 이 한미동맹이 이렇게 잘 유지되어 왔던 나름대로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도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이에 도전이 많이 있었다. 한미동맹에 도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전을 우리가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이 이렇게 아직도 든든한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10년이 흘러서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동맹, 그간에 많은 도전이 있었다. 근데 그 도전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이,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을 해서 오늘날 한미동맹이 이렇게 굳건히
우리의 안보의 보루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전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 어른들 대탕뜨 기억나시죠? 대탕뜨 기억나시죠? 대탕뜨가 뭐로 기억되십니까? 도전이었었죠. 근데 어떤 도전이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탕뜨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긴장이 풀린다는 게 대탕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1946년에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냉전이 시작되고서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냉전이 시작되고서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냉전 기간 중에 제일 인상적인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얘기합니다. 쿠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쿠바라는 게 플로리다에서 불과 몇십 킬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쿠바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보트 타고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보트 타고서 올 수 있는 만큼 가까운 데인데 거기다 소련이 핵무기를 몇백 기를 갖다가 배치한 게 그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었습니다. 그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큰 전쟁이 있었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냉전 기간 중에 큰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월남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여파를 많이 겪게 됐죠. 그 여파를 겪게 됐다는 게 뭐냐면은 군사력도 영향을 받았고 경제력도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월남전을 종식시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소련하고의 관계 증진을 그게 대탕뜨죠. 그게 1970년대 초반이죠. 그런데 대탕뜨가 우리한테 도전이었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안보에 도전이 되느냐? 대탕뜨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소련 간에 긴장이 완화되는 거니까 동서 긴장이 완화되면은 우리한테도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었습니다. 안보 도전이었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대탕뜨가 미국하고 소련 간의 관계는 좋아졌지만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엄청난 안보 도전이었었어요. 왜 안보 도전이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하고 소련의 긴장이 완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이 군사력도 옛날 같지 않고 경제력도 옛날 같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긴장이 완화되니까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사람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이 48,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반에 48,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닉슨 대통령이 1개 사단, 7사단이죠. 7사단을 철수를 했어요. 1개 사단이라면 몇 명입니까? 2만 명이죠. 2만 명 병력을 철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한 거냐? 긴장이 완화됐다는 거는 미국하고 소련 간의 긴장이 완화된 거지 우리하고 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 어른들 68년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1968년. 68년. 김순조 사건 생각나시잖아요. 그게 1968년 1월 22일이잖아요. 김순조 내려와가지고서 이저 청와대 뒷산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1, 2, 4군이 다 돌아가고
총에 맞아 죽고 유일하게 남은 게 김신조였었잖아요. 그죠? 그 김신조 체포해가지고 마이크 갖다 대고서 왜 내려왔느냐? 그랬더니 했던 말 기억나시죠? 이 선생님 박정희 못 따라하시다 그랬잖아요. 박정희 못 따라하시다. 그게 김신조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김신조 사건이라는 건 1.1 사태인데 그 다음에도 사실은 삼척, 울진 해가지고서 공비 사건이 계속 일어났죠. 60년대 말 70년대 초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시기에 뭘 했습니까? 여러 어른들 땅굴 가보셨어요? 땅굴이 그때 발견되기 시작했죠. 70년대. 땅굴에 저도 가봤는데 그 여러 어르신들과 그냥 이렇게 서서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높잖아요. 넓고 그 아래 궤도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병력도 쉽게 사실은 휴전선 밑으로 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 미국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그게 안보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세 가지가 대단히 잘하신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1973년서부터 우리가 국군 현대화 계획을 시작했죠. 요즘에 우리가 유럽에다가 무기 많이 수출하는 거 아십니까? 유럽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가는 나라. 폴란드죠. 폴란드에서 무기 많이 사가죠. 얼마치 사갔느냐? 200억 불어치 사갔습니다. 200억 불. 엄청난 돈이죠. 200억 불어치 무기를 사갔어요. 무슨 무기를 사갔느냐? K2 탱크죠. K9 자주거죠. 이런 무기를 200억 불어치 사갔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그걸 사갑니까? 옆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무기 잘 만드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유럽에도 많고 미국에도 있는데 왜 한국에 와가지고서 무기를 사갑니까? 폴란드가 볼 때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인데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무기 사갑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런 거죠. 굉장히 좋은 무기인데 값도 싸고 그다음에 빨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체 없이 무기를 전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무기 많이 사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라는 거는 대단히 기술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그 경험에 있어서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렇게 이제 좋은 무기를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우리 무기가 국제적으로 가성비 좋은 그런 무기를 만드는 데는 5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시작을 언제 했느냐? 1973년에 한 거죠. 1973년에 왜 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아시아방이 너 요즘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국군 현대화 계획을 그때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럼 이제 군대를 빼갔으면은 같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도 그 군대가 잘 싸워야지 북한의 침략을 또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이 필요하니까 팀 스피릿. 지금 그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 그게 자기네들한테 제일 부담이 되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미국 간의 군사훈련만 하면은 북한이 그때마다 아우성 폭격을 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작된 게 사실 1976년입니다. 팀 스피릿이 1976년에 시작됐죠. 또 하나, 이제 한국 군대가 있고 미국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지휘권자가 둘이 다른 거예요. 한국군 지휘는 한쪽에서 하고 미군 지휘는 다른 쪽에서 하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따로 놀게 되잖아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따로 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휘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죠. 나토라는 조직에
유럽에 나토의 지휘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게 나토 사령관이죠. 그거를 도입한 게 우리의 연합사를 도입한 거예요. 1978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대에 미국이 대탕뜨다. 우리하고 소련하고 대탕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좀 해봐라. 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도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셨다. 50년 전에 그런 노력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데 제가 세 가지 도전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도전이 대땅뜨시기에 그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혼자 얘기하면은 여러 어르신들 심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도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나 듣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다. 조금 더 듣고 싶다. 아니면 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어르신 안 계십니까? 월남전 파병 얘기를 좀 해주시면. 월남전 파병 얘기요? 월남전 파병 얘기요? 그런데 그게 여기 혹시 여러 어르신 중에 월남 파병 다녀오신 어르신 계십니까? 내가 갔다. 소선배님 내가 갔다. 무슨 백마 29년. 백마 부대로 다녀오셨어요? 월남 가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23개월. 23개월? 파병. 오래 계셨군요. 네. 저는 소선배님 오랫동안 알아왔지만서도 월남 파병 가셨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러셨습니까? 네. 이 앞에 어르신은 무슨 부대로 다녀오셨습니까? 십자선 부대요? 십자선 부대로 군수사령부요? 그 군수사령부는 조금은 좀 말하자면은 직접 전투에서는 좀 멀리 계셨던 겁니까? 저희가 사이본에 있는 군수사 사령부 그러셨군요. 이렇게 세 분 다녀오신 건가요? 또 월남 다녀오신 어르신 안 계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월남전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 선배님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신 그런 선배님들이시죠. 그런데 그 월남전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게 월남전이 사실 이제 시작된 거는 불란서 때문에 시작된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베트남이라는 게 원래 불란서의 식민지였었지 않습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런데도 불란서 입장에서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호지민이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정치, 경제, 군사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집요하게 불란서를 말하자면 식민지를 운영한 불란서 정부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결국은 불란서가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디엔비엔 푸 전투라는 게 아주 악명 높은 전투였었죠. 디엔비엔 푸에서 아주 대파를 당하고서는 이제 도저히 불란서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갔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걸 떠안게 된 겁니다. 왜 떠안게 됐느냐? 미국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전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호지민은 공산주의자한테 베트남을 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산주의가 계속 동남아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 이론을 뭐라고 불렀었죠? 예? 도미노. 우리 선배님 잘하시네요. 도미노이라는 이론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또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합니다. 그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 사람들을 잘 훈련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노스 베트남하고 대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냐면 호주민이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군사 전략하고 정치 지도자인데 불행하게도 사우스 베트남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능한 걸 떠나서 굉장히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무능의 부패의 쿠데타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미국이 군사 고문단 파견해가지고서는 그건 대륙이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61년에 이제 케네디가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는데 63년에 케네디가 암살을 당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존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뛰어난 정치가 있었어요. 근데 뛰어난 정치가인데 그 뛰어난 정치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가로서의 뭔가 레거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레거시가 뭡니까? 존슨 대통령은 Great Society.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지금 소셜 세큐리티, 미국의 친척들 많이 사시죠? 미국 소셜 세큐리티. 지금 소셜 세큐리티가 된 게 사실 존슨 대통령 때문이죠. 그 다음에 메디케어.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디케어. 그것도 사실은 존슨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의료보험, 메디케이. 그거 다 사실은 존슨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사실은 이제 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남한테 도움받는 거를 그걸 어떻게 보자면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존슨이 그런 그 그레이트 소사이티 그거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뭐라 해야 되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슨은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로서 큰 레거시를 남겨야 되는데 그건 그레이트 소사이티가. 그러려면 내가 재선이 돼야 되는데 그죠? 1964년에 재선이 돼야 되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크게 벌리면 재선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의 그 말하자면 국제적인 기도력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덜 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전력 투구하는 거하고 건성건성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호지민은 저희 베트남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우스 베트남에서는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워싱턴에서는 그거를 진짜 자기처럼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일이 계속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 대통령이 64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존슨이죠. 존슨 대통령이 64년에 재선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 그레이트 소사이티에 마음이 가 있는 거고 좀 이거를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갈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동맹들을 동원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동맹들. 그 동맹들을 동원한 게 결국은 우리가 파병을 했고 호주가 파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십자선 부대라고 그러셨죠. 선배님. 그다음에 백만 부대라고 그러셨죠.
또 맹어부대라는 게 있었죠. 충령부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사실은 목숨 바쳐서 우리 젊은이들이 싸운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유병수 여사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죠. 65년에 이제 존슨 대통령한테 그런 요청을 받은 거예요.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이 한국하고 호주가 월남에 파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 저희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갔던 게 외국 순방했던 게 어딘지 기억나시죠? 독일 갔었죠. 독일 갔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 광부들, 그다음에 우리 강원들, 우리 사실은 그 양반들이 또 가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초석을 쌓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던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생각도 했겠죠. 이제 월남 파병이라는 게 우리 지금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돈 없는데 65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한 게 또 65년이지 않습니까? 관계 정상을 왜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경영자를 받아내려고 관계 정상화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잘 아셨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하셨을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불란서도 결국은 쫓겨나온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나중에 그 유병수 여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말하자면 남편이죠 박정희 대통령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거실을 나가가지고 계속 담배를 피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재떨이가 수북해졌었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우리 선배님들 직접 이제 월남에 가서 다 경험하셨지만서도 베트공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국 군대였었다고 그죠? 소 선배님 맞죠? 맞습니다. 베트공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국 군대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대도 아니고 베트남 군대 더더구나 아니고 호주 군대도 아니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국 군대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동의 건설군 얘기를 하는데 건설 처음 나갔던 게 사실 베트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세훈 선배님이 계시면서도 우리가 베트남 접전한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었고 어려운 결정이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나름대로 큰 도움을 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몇 번을 봤습니다. 왜 몇 번을 봤냐면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 그 영화가 개봉이었는데 워싱턴에 동포들이 사시잖아요. 동포들 행사에 가면은 그걸 꼭 들어줘요. 왜냐면 이 양반들도 외국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공감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포 행사에만 가면 그걸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데탄트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오산의 전략사령부 가보신 어르신 계십니까? 오산의 전략사령부. 이게 오산의 전략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한미연합사가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5월에 작년도 아니라 벌써 재작년에 작년 5월에 저희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었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갔던 데가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작전사령부냐 하냐면 공군작전사령부예요. 여기 가면은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한반도에 떠있는 모든 물체 그러니까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큰 현황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이 시간에 지금 떠 있는 모든 비행 물체들이 다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 사령관이 미군이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스리스탄데 한국군 사령관이죠. 그 둘이 항상 그걸 같이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그게 이제 연합사가 그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두 번째, 1990년 냉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1990년 냉전이 끝났죠. 그 냉전이 끝났다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전이라는 건 뭐 대단히 이 동서 간에 말하자면 미국하고 소련 간에 그런 군사적 긴장이 높을 때였었으니까 우리 한국전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한국전에서 민간인, 군인 합쳐서 몇 명이 죽었느냐?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 근데 그때 남북한 인구가 얼마였었느냐? 남한 북한 합쳐서 3천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중에 300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구의 10%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전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게 냉전인데 냉전이 끝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 냉전의 종식도 한국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었습니다. 왜 엄청난 도전이었었느냐? 이제 그 1990년대 1990년에 제가 이제 그 워싱턴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다. 3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젊을 때인데 워싱턴에 부임을 했어요. 일등서기관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맡게 되었느냐? 한미 안보 협력 일을 맡게 됐습니다. 90년 3월인데. 그런데 워싱턴에 부임했더니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평화의 분담금. 평화의 분담금이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는 어르신 계십니까? 평화의 분담금. 분담금이 뭡니까?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걸 분담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워싱턴에 갔더니 제일 자주 하는 소리, 자주 듣게 되는 소리가 평화의 분담금.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냉전 기간 동안에 세금도 많이 내고 군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를 지켰는데 이제 드디어 냉전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제가 제일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안보에는 어떤 현실을 다가오느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미국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가 통과됐어요.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냉전이 끝났는데 아태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미군이 몇십만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이 상황에서 아직도 그래야 되느냐?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내시오. 그게 이제 그 90년 3월 제가 부임하자마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의안에 따라서 미국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낸 게 그해 9월입니다. 1990년 9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이제 제가 제가 담당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서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주한미군이 그때 38,000명이 있었습니다. 38,000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3단계에 거쳐가지고 3단계에 걸쳐서 대폭 삭감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서울에 보고를 하는데 제 마음도 편치 않고 서울에서 그 보고서를 받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도 편치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게 평화의 분담금이에요. 평화의 분담금이라는 게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우리한테 대단한 안국이에요. 또 하나 얘가 뭡니까? 그 여러 어르신들 그 전술 핵무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술 핵무기.
전술핵무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990년에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1991년까지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얘기는 안 해요.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은 NCND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Neither Conform Nor Deny.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 한 2,000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몇백 개는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 아무도 그걸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거를 사실로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주한미군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그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1990년대.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왜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주한미군 대폭 삭감할 거야. 두 번째, 우리 지금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 전술핵무기 우리 다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을 합니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미국이 1991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술핵무기를 다 불러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까지 휴전선에 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빼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는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대하고는 차이가 뭐냐면은 70년대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국군 현대화도 하고 팀스피릿 훈련도 하고 연합사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는 냉전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탕트 정도가 아니라 냉전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할 노력이 사실은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역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북방정책이죠. 북방정책. 그래서 냉전이 끝났으니 냉전이 끝났다 하니 우리도 이걸 발상을 거꾸로 해보자. 그래서 그 공산국 국가들하고 우리도 외교관계도 맺고 경제관계도 맺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라는 건 냉전 기간 중에 반쪽에 머물러 있던 그런 외교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국방정책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죠? 근데 저는 국방정책도 대단한 성공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제가 아까 폴란드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도대체 200억 불을 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가 우리가 가장 먼저 수교한 구공산국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고서 거기 우리 이제 그 경제, 이제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런 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배우 자동차가 폴란드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서는 1996년에 우리가 이제 여러 어르신들 OECD 가입 기억나십니까? OECD? 19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을 했죠. 제가 이제 그 OECD 가입 준비사무소에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그 OECD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폴란드 외교관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배우 자동차를 샀다는 거예요. 바르샤바에서. 그래서 그 바르샤바에서 산, 이 배우 자동차 가지고, 그러고 파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를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바르샤바에서 산 배우 자동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국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1990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가 1등 설관으로 워싱턴에 갔던 그 1990년에 우리 1인당 GDP가 6,600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 탈냉전 시기가 끝난 걸 저는 한 2017년경이라고 보는데 그때 우리 1인당 GDP가 35,000불이 됐지 않습니까? 6,600불이던 1인당 GDP가 35,000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정책이라는 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정책이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도전이 대단했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도전이 냉전의 종식이에요. 냉전의 종식이라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었었는데 그 도전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 국방정책을 통해서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어르신들께서 더 질문하시거나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있으시면 좀 들어보죠.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확인 좀 드리려고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2년도의 국방정책 아까 노태우 대통령이 하신 걸로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혹시 이렇게 잘못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으로 얘기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하셨어요? 예, 노태우 대통령.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그 어르신은 좋을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올림픽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서울올림픽이요. 네. 서울올림픽이요. 서 선배님께서 계속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서 선배님 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여러 어르신들하고 꼭 공유할 사진이 하나가 그래? 있습니다. 뭔가 이게 이제 그 1990년에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를 합니다. 1990년에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를 해요. 근데 그 굉장히 재밌는 것도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소련하고 수교를 하기로 했는데 소련이 이제 수교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언제 하기로 했느냐? 1991년에 하기로 한 거예요. 합의는 1990년에 됐어요. 근데 하기는 91년에 하기로 이제 소련이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외교부 장관을 평양에 보냈어요. 우리가 한국하고 수교하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알아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소련의 외교부 장관이 셰버르난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셰버르난제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에서 셰버르난제가 왜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셰버르난제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 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김영남이라는 친구인데 김영남이 그렇게 셰버르난제 구박을 했대요. 그 다음에 소련의 외교부 장관이 가면은 항상 김일성을 만났답니다. 김일성도 안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면박을 주고 셰버르난제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모스크바로 돌아간대.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한테 모자질을 했답니다. 내가 그래도 예의를 찾아서 우리가 수교하기로 했으니까 너 좀 그렇게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평양에 갔더니 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면박을 주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한테 가서 이제 모자질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그래? 그러면은 못하러 91년까지 기다려. 그냥 바로 해. 그래가지고 1990년에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를 하게 됐죠. 근데 그게 대단히 사실은 그 타임리한 그런 조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수교를 하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국방 정책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유엔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가입. 그때 유엔 가입이 그 여러 어르신들 안보리라는 거 아시죠?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가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유엔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5나라 중에 2나라,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북한의 뒷배를 보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유엔에 가입하고 싶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안 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수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을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설득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90년에 이제 그 소련하고 수교가 되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결국 1991년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그때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 이상홍 장관이시고 이 어른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외교통일위원회 박정수 위원이시고 그다음에 이 어른이 그때 이제 초대 주 유엔 대사로 가신 노창희 대사님이시고 이 어른이 그때 이제 주미대사 제가 모시고 있던 제 직속상관이 변홍구 대사님이시고 이 양반이 장관 보좌관 운동석 대사님이신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소정원 원장님이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제가 어제 다른 자리 가서 이 사진을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그 자리에 서 원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이분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거기 앉아서 그건 나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왜 제가 탄이하다고 그러냐면 이게 91년 9월입니다. 91년 9월. 근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해에 9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91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네요. 공산당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91년 8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고르바초프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됩니다. 저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90년에 소련하고 수교가 안 됐으면은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제 말하자면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쿠데타가 나오고. 아니 근데 선배님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91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쿠데타가 났다는 거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아, 이거 여기 계신 이 선배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아니 91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쿠데타가 났다는 거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감동 먹었는데요. 그런데 기왕에 감동 먹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미러 이미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미러 이미지. 그 세상을 보는데 내가 보는 세상하고 거울 속의 세상은 꼭 거꾸로다 라는 데서 이제 미러 이미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북한이 보는 거하고 꼭 거꾸로예요. 그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예가 뭐냐면 91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쿠데타가 났습니다. 그 우리는 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고르바초프가 들어와가지고 잘 한 것 같더니 또 공산당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걱정을 했잖아요. 그죠? 평양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북한 외교관들은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아, 고르바초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 쿠데타가 일어나니 이게 또 세상이 뒤집어지면은 우리가 좀 살만하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호재를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쾌재를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때 이제 91년인데 김정일한테 그때 이제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지만은 그런데도 실권은 아마 김정일이 다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무슨 건의를 했느냐?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쿠데타가 났으니 그걸 지지하는 성명을 냅시다. 라고 이제 북한 외교부가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정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답변이 전 그거 보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김정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김정일, 그거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은 제가 볼 때 김정은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지금 공산주의 쿠데타 그거 잘 안 돼. 지켜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책에서 읽고 김정일이 그래도 상당한데 라고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96년 8월에 공산당 쿠데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서도 88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2년 만에 맞는 온적 올림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2년 만에 온적 올림픽을 맞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이 클래스 수준이 대단합니다. 1979년에 이제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하잖아요. 그 이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하는데, 말하자면 자유주의 진영들이 다 그 보이콧을 했죠. 근데 4년 후에 LA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때는 또 공산권이 다 보이콧을 했죠. 근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서울 올림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게 사실은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치명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운동선수가 그 피크라는 게 몇 년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4년을 안 가고 8년을 안 가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피크가 다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운동선수한테 치명적이에요. 그게 이제 88 올림픽이 다 왔죠. 전 세계 다 왔죠. 그런데 그때 88 올림픽에 와보고 그 공산권 국가들이 성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였습니다. 평양의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놀아놨다. 한국, 미국의 식민지고 길거리에 거지가 넘치고 사람 살 동네가 아니다. 라는 소리만 잔뜩 들었는데 88년에 와봤더니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나라들이 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이밍이 좋았느냐? 우리 경제 발전, 이제 베트남 전쟁에 다녀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파독 간호부들 고생을 많이 했고, 중동 노동자들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나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 게 여러 어른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8년 이후 80년대 중반이에요. 80년대 중반. 여러 어른들 기억하신 것 중에 일본 예화 환율이 2배로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 우리 무역이 날개가 달렸죠. 그때 저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냐면 인도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 자동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대에서 무슨 자동차를 만들었냐면은 이제 선배님들 까먹으셨을 거예요. 스텔라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스텔라. 근데 스텔라라는 자동차가 중형 자동차였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 시장에서 보면은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가 도요타 코로나였었어요. 그 도요타 코로나하고 현대 스텔라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성능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값이 정확한 건 아닌데 제 기억에 스텔라가 한 6,000불 하고 코로나가 한 7,000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잘 모르는 회사인데 6,000불이고 이건 뭐 도요타라는 건 뭐 세계적인 회사인데 7,000불이고 이거 7,000불짜리 사지 1,000불짜리인데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예화가 2배가 뛴 거예요. 그 스텔라는 6,000불인데 도요타는 갑자기 14,000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0불하고 14,000불인데 뭐 차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스텔라를 사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인도의 자동차 상들이 우리 대사관에 와가지고 막 애걸복걸하는 게 뭐냐면은 현대 자동차 에이전트 좀 하게 해달라. 현대 자동차 에이전트식을 좀 하게 해달라.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건의를 했어요. 인도시장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그죠. 서울에서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느냐? 그게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국 제품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성능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값이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는 우리 저 무역이 막 날개에 돋친 듯이 이제 무역이 되기 시작했죠. 그거는 이제 그때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삼저라고 불렀을 거예요. 삼저라는 거는 원자력 값이 싸고,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이 싸고, 그 다음에 환율이 싸고, 삼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날개 돋친 듯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1990년대 중반에. 그 경제도 했죠. 두 번째, 민주화. 여러 어른들 87년 민주화 강쟁 기억하시잖아요. 87년에 우리 개헌했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시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이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8%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풍성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국방정책을 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국방정책이 그렇게 짧은 시기에 국방정책이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전 사실은 8% 올림픽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세 번째 도전은 이제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대땅뜻, 70년대 대땅뜻, 90년대 탈냉전이 아니고, 세 번째 도전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 때는 그걸 덜 느끼는 것 같아요. 70년대, 그때 살 때는 이게 도전인가?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90년대, 이게 도전인가?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도 그에 못지않은 도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지금 발전, 70년대, 90년대 발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국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었고, 시장경제라는 게 있었고, 법치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다 아우르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게 있었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경제도 발전하고 안보도 확보하고 민주정치도 이룰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가치들이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그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국제 정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가자 사태, 대만을 위한 그런 분쟁, 남중국해의 분쟁, 이게 사실 각각 떨어진 게 아니고 크게 보자면은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당연시 해왔던 그런 국제 규범,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건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숙제죠. 근데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가 인태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죠. 인태전략. 인태전략 여러 어르신들 시간 나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히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성격이 뭐냐면은 우리의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됐던 이런 모든 가치 체계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는 시기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이 가치 체계를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방향이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저는
그 인쇄 전략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도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방향감을 제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쇄 전략을 발표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아주 금방 그거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그런 걸 보였죠. 이제 몇 나라를 꼽아보자면은 미국이 그랬고, 캐나다가 그랬고, 호주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EU가 그랬고. 왜냐? 그 나라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이거 없이는 우리 안보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시민사회 건설도 못하는 건데 이게 도전을 받고 있으니 어떡하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도 다 그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한 인쇄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어른들 생각이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하고 정리하는 거죠. 선생님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제 생각컨대 6.25 동란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 제시 또 어떤 이 비책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책이랄 건 없고요. 비책이랄 건 없고 이제 여기 이게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주역들이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그런 주역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주역들께서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계속 전파해 나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냉전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Better bread than dead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Better bread than dead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bread라는 게 뭡니까? 빨간 거 아니에요. dead가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의, 자유, 안보 그런 얘기하다가 죽느니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그냥 공산당하고 타협해서 살아야 돼 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게 Better Bread Than Dead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피땀으로 갖고온 이 자유민주주의,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경제, 그거를 포기하자는 얘기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결국 인쇄 전략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딴지는 하도 미묘해가지고 딴지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딴지들도 있습니다. 아주 요즘엔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아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 그게 대수야?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한미의 남방삼각하고 북중러 북방삼각의 알력만 더욱 고조시키는 건데 그게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 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지. 한미일이 합치면 북중러가 더 강해져서 우리 안보 환경이 나빠지겠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많은 발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논리가 누가 개발한 논리냐? 북한이 개발한 논리예요. 북한이 그 얘기 언제부터 했느냐? 2007년서부터 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그 얘기를 2007년서부터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냉전의 종식이라는 게 전혀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서부터 벌써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은 신냉전을 획칙하고 있다. 저희 노동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2007년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신냉전을 획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가 합쳐야 된다. 그 얘기를 2007년서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2007년이면 제가 2008년에 창업부가 됐어요. 그런데 2008년에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저희 뉴욕에서 레만 브라더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말하자면 엄청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터지죠. 근데 그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G2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제가 G20 대통령 대리인이 됐어요. 쇼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G20 회의를 자주 가는 겁니다. 그 G20 회의에는 러시아도 참가하고 중국도 참가하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아주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은 이미 미국은 신냉전을 부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그때서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네들이 20년간 꿈꿔왔던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냉전적인 그런 긴장이 고조되는 게 북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산과 북방산과는 꼭 그 논리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논리를 우리가 왜 그거를 도와줍니까?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지금 어젠가 영국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텔레그램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북중러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면은 러시아하고 북한은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고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고립해가지고 도움이 됐던 나라. 어떻게 하든지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하고 인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입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윤 대통령이.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정부가 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신 선배님들이시니까 이거 대단히 설득력 있게 말씀 잘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얘기 좀. 캠프 데이비드요. 이게 올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방문이 아니라 스테이트 비짓입니다.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빈 방문하고 다른 방문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국빈 방문을 하면은 이제 백악관에 가면은 이스트 다이닝룸이라는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제일 큰 방이죠. 큰 방에서 이제 국빈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국빈 만찬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보고 노래 하나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는 그 노래 모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하셨대요. 근데 윤 대통령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노래를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 한 거예요. 왼손 어깨 딱 잡고 오른손 이렇게 지키고 있면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야구 관계에 엄청난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진이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자기 장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굉장히 주의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이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주미대사 시절에 부통령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바이든 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존 게리 국무장관도 그렇고, 척 헤이그 국방장관도 그렇고,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냈어요. 그게 그 양반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보니까 아태 지역에 제일 믿을 만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보니까 역사 문제 가지고 밤낮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일 믿을 만한 두 나라가 밤낮 싸우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도록 많은 노력을 했죠. 2016년 3월인데 워싱턴에서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관보 정상회의는 오바마한테 대단히 중요한 회의예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자기가 시작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대단히 중요한 회의인데 마지막 회의가 이제 2016년 3월에 워싱턴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국제회의 하는 계기에 이제 사이드 미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드 미팅을 했는데 어느 나라하고 했느냐? 우리하고 사이드 미팅을 했고, 일본하고 사이드 미팅을 했고, 시진핑하고 사이드 미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뭘 했느냐? 한미일 3절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미일이라는 거를 미국은 꼭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회의를 하니까 삼각형으로 이제 좌석을 배치할 거예요. 삼각형.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최 측이니까 여기 이 손에 앉고, 우리가 이쪽에 앉고, 일본이 이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정상들끼리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쪽에 앉아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글로 가시고, 이제 아베 수상이 글로 가고, 셋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미국 대표단이 어느 쪽으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저는 외교관이니까 그런 걸 굉장히 눈여겨서 봅니다. 미국 대표단이 어느 쪽으로 옮길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수상이 앉았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미국 대표단이 한국 쪽으로 오든지 일본 쪽으로 가야 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대표단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바이든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통령 행사에는 대개 부통령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한미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우리가 또 거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이든 부통령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 보고 있는데 바이든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든한테 저도 몇 걸음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얼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통령을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재밌어 할 만한 화두를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그 전에 2015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가셨었어요. 근데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부득부득 자기 집에서 오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이 오는데 어차피 오바마 대통령하고 점심 먹기로 돼 있는데 부통령이 자기가 부득부득 자기 집에서 점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자. 그래서 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바이든 부통령이 그 당시에 부통령이 그렇게 말하자면 박 대통령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야, 너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은 그 손님이 제일 기분 좋도록 해주는 게 그게 호스트의 임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도록 해야 되느냐? 킹이나 퀸처럼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자기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오늘은 진짜 퀸을 모셔서 제가 우리 아버지 말에 따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어렸을 때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박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바이든 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를 하는데 마치 바이든 부통령이 제 쪽으로 오니까 저도 이제 얼른 걸어가가지고 바이든 부통령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작년 10월에 그 박 대통령 오셨을 때 저희 그 부통령 관저를 네이버 옵저버터리라고 합니다. 네이버 옵저버터리에서 그 점심을 해줬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나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당신이 어렸을 때 얘기를 했는데 나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한국은 아시아의 아이리시고 아이리시는 유럽의 코리안이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시아의 아이리시고 아이리시는 유럽의 코리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당신 그 오찬을 접촉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얘기는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저때 그래요. 저 바이든 부통령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가족들을 중시한다는 거.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캐롤라인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케네디라는 여자는 존 F 케네디의 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주1 미국 대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보더니 엠베서더 케네디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냐 캐롤라인 이름을 다 부르는 캐롤라인. 그러니까 캐롤라인이 얼른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뭐냐 하면은 친척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위기. 그 캐롤라인이 얼른 뛰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지금 한국 대사 하는 그 캐롤라인도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 지금 이 한국 대사 하는 얘기 들었어요. 저거 껌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미를 그렇게 중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캠프 대회에서 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빨리 가라는 말씀으로 빨리 가고 빨리 갈 텐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수준이 높으시니까 선배님들 뵙게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 선배님께서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느끼는 거를 얘기하셔야 될 때입니다. 느끼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정보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